우리 원장님 보충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0분 정도 하면 되나요? 원장님 한 40분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시 20분이나 25분까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저희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고 제 동생 집에 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끝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조카 방을 뺏어가지고 조카 컴퓨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음이 밖에 들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선생님 이미지까지 또 이렇게 다 찾으셔가지고 만들어주시고 황태진 선생님이 왜 넘겼는지 알 것 같아. 여기 지금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그냥 관심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선은 학생들도 한 번도 안 가르쳐 본 제가 주제넘게 교사는 책임이 없냐, 뭐 했냐, 왜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그런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교사들한테. 그래서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소리라면 그냥 저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한 거고, 그냥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이 장에서 제가 던지고 싶었던 가장 큰 화두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제목에 나오지만 학교의 사법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이걸 또 그대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사실 뭐랄까 관심과 우려 속에서 이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법화라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모노 렌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앞장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법 피해도 보고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사법으로 가면서 더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옵션이나 다른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노렌즈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제가 우리 막둥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는 이 막둥이가 진짜 할머님이 그 방바닥 의자 때려가면서 우리 손주 네가 울렸냐고 막 하는 그 시점부터 학교를 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남자들은 군대에 있으면서 사회 나와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 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는 더 이게 큰 문제로 보는 게, 지금 저희가 사법농단이라는 것도 겪었고요. 지금 사법 판단 때문에 오히려 사회 갈등이 증폭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지금 거의 뭐 이번 정부에서는 목숨 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사회가 큰 진통을 겪고도 있고, 결국은 이 사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절대적 선이나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학교가 이 사법화를 하는 사이에 사실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 이런 2012년에 이 법안도 그렇지만요. SPO, 경찰들이 학교에 오는 거 뭐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됐고, 이제는 변호사들이 학교에 또 오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고, 이제 선생님들도 월급에서 공제해가지고 소송을 대비한 보험 상품들을 또 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요. 이 학교의 사법화라는 건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지.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부모가 됐을 때 학교의 혼란상이나 난맥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건 자명하거든요. 따라서 교권 또는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1차적으로 이 사법화되고 있는 학교의 문제를
진짜 큰 심각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법조인들까지도 사실은 우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예. 비켜라. 교사들은 비켜라. 사법이 처리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교육이라는 영역은 다른 관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204페이지 그 하단부부터 205페이지 상단부 부분을 가장 어찌 보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 우리 김태 쌤이 그 문제 청소년들한테 돌 던지고 손 닦으면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러지 말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맨 밑에 보시면 어느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게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사법적 책임을 넘어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엄벌을 통한 반성만이 아니라 타인의 피해와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우리들의 성찰만이 다음 세대에 치유라고 하는 고귀한 선물을 전해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응징과 분노로 점철된 지금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네. 저는 이게 어찌 보면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져야 되는 일종의 소명의식이라고 봅니다. 계속 사회는 청소년들에게도 더 센 엄벌을 하자고, 그래서 법을 바꾸자고 지금도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응징과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적 책임이나 강제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관계적 공동체적 책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서클을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졌다거나 뭐 회복적 대화 모임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편협적 프로그램 가지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전방위적인 이 교육적 흐름이 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멜린다 호킨스 같은 분들이 이거는 회복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회복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시작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생활지도를 어떻게 좀 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이 됐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뭔가 프로그램 하나 들어오나 보다 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이걸 깊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은 완전히 뒤바꿔야 될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죠. 대안적 사회에 대한 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를 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교과 교육 안에 회복적 생활 교육의 가치들이 묻어나는 쪽으로 계속 이제 속도를 높여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의 뒷부분에 계속 썼는데 상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상상들이 필요하냐? 저는 학교에서 징계를 모두 없애라,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런 이름, 징계위원회, 선도위원회, 심의기구, 이런 말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니까요.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누가 법조인들이 대충 만들어 놓은, 또 그 흉내내면서 만들어진 이런 기구들을 전혀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조서 쓰라고 하고 조서 꾸미고 무슨 처벌 결정했다고 모여가지고 뭐 몇 호 처분 내리자고 심의하고 있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 같은 뭔가 교육적 네이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뭐 좀 잘해보자,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저는 학생부, 뭐 학생안전부, 학생인성부 뭐 부르잖아요. 이 학생부를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학교 내에 경찰이나 검찰로 인식하고 있는 이 학생부를 없애고 그 인력을 각 학년의 회복적 생활교육 코디네이터로 줘서 학급과 학년 안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사실은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 대한 이해 자체를 완전히 달리하고 거기에 맞게 구조까지도 바꿔가는 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직도 선생님들의 질문은 서클 했는데 애들이 요새는 별로 지겨워하고 재미없어 한다. 뭐 작년에는 잘 됐는데 올해는 별로 아니라서 지금 안 하고 있다. 뭐 회복적 질문도 처음엔 신선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빤한 게 됐고, 뭐 회복적 서클 돌렸더니 애들이 답변 요렇게 하면 자 끝나니까 빨리 이렇게 하고 나와 이렇게 돼버리고. 근데 이런 데 선생님들이 좌절하고 있다라는 걸 들으면서 또 오해하고 있거나 지쳐가고 있거나, 이거는 완전 판을 바꾸자는 시도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니 안 하니 가지고 지금 쓰러지는 분도 있고 지쳐가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뚫어야 되는 게 이 교사와 학부모의 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회복적 생활교육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걸 뚫고 갈 뭔가 나름대로의 심지를 못 봤으니까 그렇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제주 강정마을에서 이제 데모하는 시민사회 그룹들이 피켓에 많이 들고 있는 건데, 진리를 본 사람은 반드시 선을 넘는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신념을 갖고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를 벗어나는 과감한 시도들을 시작하죠. 네.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 제기는 이 손발이 꽁꽁 묶이고 있는 당사자인 교사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라는 것이 일단은 밖에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좀 신기한 면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싸웠을 때 화해시키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 불법이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사보다는 경찰과 변호사를 더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 줘가면서 고개 숙이고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현상. 그러니까 교권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총 같은 데서 나오는 대책을 보면 이 무너진 교권을 살리고자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제 1벌 100개로 가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벌 100개 내릴수록 뭐가 늘어나냐. 아까 도포에서 나왔잖아요. 그 벌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가 훨씬 더 커지고 그 상대가 되는 교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로 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계속 현혹되어 온 거죠. 이거는 100% 확실해요. 엄벌 100개 뭐 계속 해보면 그만큼 교권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법화 해온 학교의 문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바꿔야 될 학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키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저는 했고 제가 오죽 열받았으면 그 토론회 갔다가 그 도대체 교육부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 50만이죠 교사가 대략 50만으로 봐가지고 5, 60만 뭐 얘기하더라고요. 이 공무원 중에 수가 제일 많아요. 법무부 직원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수를 가진 최대 수를 가진 교육부가 법무부의 일종의 하나의 그 하수 조직처럼 계속해서 학폭법을 끌려다니고 교육적 재택을 못 내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사실 심각하다. 이건 내부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제가 토론할 때 아니 법무부는 소속이 도대체 어딥니까? 이렇게 내가 법무부 그래서 나온 분한테 이게 도대체 교육부에서 나온 거냐 이게 법무부에서 나온 거냐. 그래서 좀 다른 관점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뭐 다른 것 앞에서 쭉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뭐 다른 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219페이지
219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상과 결과만을 놓고 근시안적 해결책을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교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사가 지지를 받지 않으면 학교가 건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의 교사 양성기관에서 이 급박한 당면 과제에 대한 해안을 마련하는 시도를 시작해야 된다. 수업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높여주는 것과 학폭법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 공체를 모두에게 안전한 공개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농부는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는다. 농부가 먼저 하는 일은 밭을 가는 일이다. 씨를 뿌리고 내리고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생활교육은 수업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더는 미루거나 현장에서 알아야 해야 할 문제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현상에 대한 것에만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한 준비까지 포함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생활교육이 먼저다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부에서도 이 자문은 했어요. 뭐 먹지도 않았지만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였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오는 첫 3년을 이 생활교육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쏟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은 아주 심플해야 오래가기 때문에 딱 그거였습니다.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한다. 이 원칙을 3년 동안 모든 초등학교 3학년, 1, 2, 3학년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해도 저는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친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청하는 걸 배우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 관계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저는 그 서클이 주는 굉장히 많은 그 상징적 의미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해보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하고가 아니라 이건 필수 코스가 그냥 되고요. 생활지도 다른 거 할 거 없다. 이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모두 다. 그래서 부모들까지도 아니 학교에 가니까 다 그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얘가 얘를 때렸는데도 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느냐. 이게 특별한 게 돼서는 안 되죠. 아니 교회 가면 왜 헌금 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세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 교복 입잖아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그걸. 그냥 학교 가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아예 초기부터 이걸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였고 또 하나 제가 제안했던 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는 학부모, 전국의 모든 학부모는 6시간 동안 1년에 6시간 동안 언제든지 자기가 딸 수 있도록 해서 6시간을 의무 이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아이들에게 갈등이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이 교육적이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된다. 왜냐?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대부분의 해결책은 뭐냐면 사법적 해결책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변호사들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 국민이 이거를 바꾸려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1학년의 학부모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네. 이게 여러분 황당한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부 자문회에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 끝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마이크 넘겨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 고민해 오라 그래놓고 그런 거 하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하지 말자. 딱 이거 두 가지만 집중하자. 그래도 안 되면 저도 깨끗이 물러나겠어요.
저도 더 이상 이 회복 징징대지 않고 저도 깨끗이 사라지겠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훈육과 수치심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그 이중의 메시지 주는 게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너의 행위는 용납되지 않아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것과 그러나 너는 우리 중에 일부다. 너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공동체 내의 정체성, 소속감을 동시에 줘야 된다라는 게 딜레마죠. 이게 앞쪽에 우리 공부한 거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 에글리시 박사가 얘기했던 이 주치범죄자들 갖고 계속 고민했던 그 결정론과 자유의지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이 회복적 정의에는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된 맥락과 상황을 우리는 들어줄 수 있다.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거와 똑같이 이 사람이 미래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도 인정해 줘야 된다. 네. 그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그 두 개가 같이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 게 회복적 정의 접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실천에서는 어려운 걸 인정해요. 어떻게 이 두 메시지를 같이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거죠. 저도 회복적 대화 모임 같은 거 이끌다 보면 피해를 입은 쪽의 이야기나 억울한 쪽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듣는 그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들었냐, 여기 와서 그 처음 듣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을 때 자기 때문에 저렇게 힘든지는 몰랐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앞에서 벌써 자기는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수치심이 자극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직면한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이런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압력을 주는 일이고.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거는 낙인 찍는 거 똑같죠, 사실은. 처벌을 통해 낙인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래서 너는 너 때문에 생긴 이 어려움들, 피해들, 영향들,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 수 있는 키는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책임을 짐으로써. 근데 강제적 책임은 본인이 선택권이 사실은 수용이나 반발 두 가지밖에 없다면, 자발적 책임은 그 자체로 수용이 100%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되니까. 불가능한 걸 약속하진 않죠. 그건 우리도 맞겠지. 네. 제 1,000만 원 내일까지 뭐 내년까지 벌어서 갖겠습니다. 네. 오케이. 마음은 좋으나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이렇게 되겠죠, 우리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런 대화 모임이나 실천 프로그램에서 계속 봐요. 낙인을 찍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본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회를 주고 도와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따라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직접적 비난을 주진 않으나 비난받는 것과 똑같은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낙인으로 남지 않고 이것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 벌판까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대화나 서클 진행을 기술적으로 배우면 사실 어느 지점에서 이게 장애를 겪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중적 메시지를 어떻게 동시에 던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대화법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대화 모임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어려운 거, 이 회복적 접근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어렵다는 것과
뭐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이중적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천 영역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